2020년 이 하반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틈새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남 같은 경우는요, 지금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집을 보지 말고요. 6.27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에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이 속에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틈새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부동산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줄어드는 시기의 주택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줄어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주변에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 호재는 뭐냐? 일자리랑 가깝게 연결되는 연접성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하남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의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갭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줄어드는 시장이 있는데 호재까지 굉장히 좋고 입지도 좋아요. 입지도 좋은데 지금은 강남까지 뭐 지하철을 타도 삥 둘러서 가거나 네네. 뭐 아직까지 이제 연결이 5호선도 연결이 다 완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교산 신도시가 큰 몫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미사지구 밑에 덕풍동하고 신장동하고 이런 동네가 있어요. 네. 풍산동하고 네. 그 바로 밑이 바로 교산 신도시거든요. 네. 기존 도시랑 연결이 네. 돼 있어요. 근데 걔를 연결을 강남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결을 하려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5금역까지만 3호선을 연장해서 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5월달에 발표한 게 여기는 좀 교통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잠실 아니면은 석천호수 쪽, 네. 아니면 올림픽공원 쪽 해서 뭐 9호선하고 2호선하고 뭐 8호선 라인들하고 연접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 확정을 지었다는 게 계획이 나온 건 아닌데 그 방향은 정확하게 잡혔어요. 왜냐면은 사업성 분석이라고 그 1,000억이 넘는 규모의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SOC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BC 분석이 1이 넘어가야지 사업성 있어 추진해 라고 하는데 그거 없이 지나가겠대요. 의지가 엄청 좋은 거예요. 보통 예타, 그렇죠. 예타에서 좀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게 이건 많아요. 예타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야? 네, 그냥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하고 호매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교산 신도시를 연결하면서 기존에 있는 뭐 신장동이라든지 뭐 덕풍동 쪽으로 연결을 바로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 뭐 교산 신도시를 연결하려고 했지만은 원래 하남에서는 북쪽은 앞으로 그 9호선 5단계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좋아질 여건이 있고 네. 남쪽하고 이제 이 중간 지역 같은 경우는요 5호선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5호선 노선이 뭐 9호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좋진 않아요. 근데 교산이 되면서 그 밑으로 해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재가 있는데 지금 하남이 비싸잖아요. 네. 예, 뭐 10억이 넘는 게 이제 많으니까는. 근데 그 비싼 집을 보지 말고요. 미사 신도시, 미사 쪽하고 그 다음에 교산신 사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장동에 5호선이 종착역이 되는 지역이 있고요. 신장동. 네,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네, 네. 교산신도로 연결되는데 그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은 네. 작게는 뭐 1억 후반, 많게는 뭐 3억에서 조금 넘게 해가지고 네. 투자금만 그렇게 네. 해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는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신축과 신축 예정지와 끼어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서로 올라가면서 가격들을 구축도 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훨씬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신축 사이에 끼어 있고,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상승할 걸 예상이 되고, 네. 하남의 교산 신도시를 위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또 하남에 계속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틈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매매가가 조금 붙고 현금이 있고 호재가 일자리랑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 네네. 이런 게 이제 하남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를 찾아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틈새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현금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런 전세가가 올라가는 동향들을 매주 바뀌는 걸 이제 감정평가원이나 이런 KB에서 찾아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여기 전세가 많이 오르네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만큼 실투자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집이 다주택자면요 네. 지금 좀 기다리시는 거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정도까지는 네. 하나를 더 하셔서 해도 뭐 종부세라든지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이 네.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저 진짜 부동산 몰랐잖아요. 네, 근데 전 소장님 뵙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네. 제가 1주택자잖아요. 진짜 네. 순수하게 거주의 목적, 의식주에서 주만 해결되면 돼. 네. 막 이런 느낌으로 비바람만 안 네. 들어오면 돼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듣다 보니까 하남을 좀 알아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절로 드네요. 하남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주의할 건요. 다주택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어제도 제가 상담할 때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0채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10채 중에서 자기가 좀 알곡이 될 만한 거는 네.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채나 있어요. 예, 리세팅을 하라고 했어요. 리셋을 해서 중과를 내더라도 다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좋다고 해서 현혹돼 가지고 부동산 얼마나 잘 얘기를 해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특징이 긴급하게 하나밖에 안 남았다. 마치 중요하다. 매진 임박 예, 이런 것처럼. 예, 매진 임박처럼.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거 안 하면 나 손해 볼 것 같아. 덥석 짓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이 쌓이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팔지도 못하고 제대로 중과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접근하려고 해도 대출도 네.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좋은 데 있으면 거기마다 다 사는 게 아니라 네. 내 형편이 지금 집이 많이 없고 네. 그다음에 집 필요하고 네. 그럴 경우에는 2020년 이 하반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집을 사지 내가 집 개수를 계속 늘리는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이 되는 거는 반대를 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네. 거주 목적 하나 그다음에 투자 목적 하나 요 정도까지는 노후 대비용. 네, 노후 대비용 요 정도까지는 저는 투기가 아니라 내 자산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남.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좀 틈새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재건축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재건축을 막았는데 재건축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네, 다 네. 막혀 있어요. 소장님, 죄송한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귀엽죠? 제가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은요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건물이 올라간 거니까. 네.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뭐 주거환경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지금 개발하기 직전에 환경이 달라서 그런 계획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네. 빈 땅은 택지와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네.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건물이 네. 옆에 도로랑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어. 어. 그러면은 건물만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는 재개발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강남권에는 거여마천. 그거 말고는 싹 다 재건축이에요. 왜냐? 잘 돼 있으니까. 인프라가. 근데 강북은 옛날 구도심이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대부분입니다. 이해돼. 예. 속 시원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땅의 용도가 상업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공장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다시 재개발로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땅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개발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저는 재건축과 재개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이해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평생 안 까먹겠습니다. 아무튼 네. 재건축이 처음부터 막혔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들여들어도 좀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처음에 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이 있어요. 네. 행정청에서 그 정비 사업을 지정을 딱 해줘요. 돈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네.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지정된 데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들이 네. 나중에 예비조합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기본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신청하려면 처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을 해요. 네.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각각 아파트 안전진단 네. 통과 뭐 네. 이런 거 있고. 그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되면 드디어 그 지자체에서 너 재건축해 하면서 재건축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주민들의 몫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를 설립해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든 다음에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사업을 해야지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 완성해서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관리 처분 인가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을 하고 그 준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합원들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그 해산을 안 하면 조합 임원들이 계속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산을 딱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단계 있죠. 네. 단계마다 전부 다 재건축은 규제가 싹 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도 강의가 1시간짜리예요. 근데 그렇게 묶여 있는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안전진단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설립이 되면 거래가 안 돼요. 집을 사고 팔고 못 해요. 네. 하면 청산되니까.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거래를 안 되는데 단 거래가 되는 거는 10년 이상을 거기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5년 동안 거기를 거주를 했다면 네네. 그러면은 너는 그래 실거주자니까는 팔아도 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정책에서 재건축에서 원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현금 청산이 아니라 네. 뭐 그걸 분양권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정책이 그걸 막은 거예요. 2년 무조건 거주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젠다로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재건축이 막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대로예요, 아직까지는. 이번에 뭐 재개발에 대해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비록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관리 처분 인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넘지 않으면 재개발은 다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니까 그거는 뒤에 막힌 거예요. 재건축은 앞에 막혔고. 시작도 못하고. 예, 시작은 하는데 시작 중간에 어설프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재건축이 지금 무서운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합헌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합헌 판결이 이거는 뭐 헌재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니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불합리해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한 네. 2억을 벌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네. 근데 그 B라는 사람은 또 3억이라는 거를 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C라는 사람이 갔어요. 네. 근데 C 때 규제 때문에 좀 거래가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네. 끝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2억, A라는 사람이 2억 벌고 B라는 사람이 3억 벌고 네. 내가 만약에 뭐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잖아요. 네. 그 10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를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이 다 내야 돼요. 무섭죠. 그게 진짜 불합리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만약에 너무 막바지 단계에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이제 불안할 거예요.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본 이득을 네. 내가 그렇죠. 뭔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아.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뭐 다른 네. 문제의 소지인데 그런 건 정부가 지금 고친다고 했어요. 네. 고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재건축이라는 게 더 한 번 더 이번 6.17 대책으로 단단하게 묶었으니까 재개발 쪽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좀 경기도 쪽은 광명도 이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광명 뉴타운의 11구역이라든지 몇 개 한 세 군데 정도는 관리 처분이 지나면은 이제 거래가 안 돼요. 하지만은 네. 관리 처분이 그런 아파트들이 한 내년 정도에 이제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엔 거래가 되니까 미리 좀 가격을 줘서라도 사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성남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건 끝까지 거래가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수정구도 관리 처분 인가가 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수원에도 재개발지가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의왕의 일부 지역들이 아직까지 그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투기 과열 지역이라도 거래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향후에 틈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재건축에서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을 제외한 주변의 지역들에서 그냥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소장님은 이번에 6.17 대책 딱 나왔을 때 네. 엄청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확 돌아갔겠네요. 매일매일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의 의도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방향은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뭐 법인이 예를 들어서 금매가 빨리 나올 것이 됐는데 법인을 가진 사람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런 변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대책 이런 게 너무 예상치 못하게 막 나오고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617이 이번에 좀 센 것 같긴 한데 네. 센 것 같은데 분명히 617을 만드신 뭐 공무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럴 의도 아니었겠지만 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계속 더 세질 것으로 네, 예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지금 정책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네. 8.2 대책이 나오니까 9월 달에 그 다음에 대책이 후속 조치가 나왔고 네. 후속 대책과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9.1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17일 한 것도 분명히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네.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 나오는 게 지금 협의 테이블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세금에 대한 거예요. 지금 후속 조치로 종부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또 변화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보유세에서 임대소득세, 네.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임대차 3법, 저번에 말했던 네.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임대 신고제가 있어요. 네. 전월세 신고제. 이게 구청에다가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네. 나 전세 보증금 얼마고 거주 기간이 얼마고 뭐 변화가 됐으면 그 변화된 게 얼마고 이런 거를 네. 다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는 신고를 이미 하고 있는데 전세는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쵸. 이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 수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놈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2년만 전세를 하고 쫓아보내는지 4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얘가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리라고 했는데 얘가 10% 올렸어. 이놈 안 되겠네. 잡아야 되겠네. 그게 이제 세 개가 세트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이제 포함돼 가지고 세금하고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게 7월 달이 원래 이제 세금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대인들 특히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이제 명확해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월세가 나오고 전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생긴 걸 세금을 내요. 네. 그게 이제 임대소득세인데 지금 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 기준은 주택이 한 개 있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전세를 한 개 있고 집이 한 채로 임대를 냈다면 그래 그거는 내가 좀 1주택이니까 봐줄게. 비과세예요. 거기에 대한 월세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돈을 부과를 안 해요. 단 이게 고가주택 9억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세금을 월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나 부과를 안 하고 네. 2주택자다. 그러면은 주택 2주택이면 투기잖아. 일단 월세 받으면 세금 내. 근데 전세는 조금 너무하네. 전세는 내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3주택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투기 맞다. 월세, 전세 전부 다 내가 세금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게 그러면은 월세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고 그러면 1년이면은 1,200만 원 이렇게 그쵸. 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네. 그렇죠. 그 원래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만 원 받으면 1,200만 원. 들어온 게 명확하잖아요. 예, 명확하죠. 네. 그럼 1,200만 원이 예전에는 이제 2천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네. 2천만 원이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네. 뭐 그 합산과세를 하든 분리과세를 하든 세금을 부여하기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세금을 부여해요. 네. 근데 이제 전세로 딱 들어와서 전세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 이율을 조금 네네네. 어떻게 적용을 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5억을 주고 전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전세 5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기 좀 그렇잖아요. 너무 세니까. 그쵸. 그래서 3억을 우선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그리고 3억을 공제하면 2억이 남잖아요. 네네. 그 2억의 한 60%를 은행
이자율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이제 세금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15.4%를 곱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2주택자는 세금을 전세에 대해서는 안 내요. 근데 지금 바뀐 게 딱 하나 그거예요. 이제 2주택자의 전세도 네.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세금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2주택이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임대소득세가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큰 거 아니면은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까지는 안 가니까는 자기가 조그만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유지하고 가셔도 되고요. 뭐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종부세 이제 임대소득세랑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제가 첨예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있으시다면 부럽습니다 일단.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100만 원씩을 저금을 한다, 200만 원을 저금한다, 뭐 그렇게 하면은 통장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그 세금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 세금을 저항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내가 기존에 저금한 그 일부를 세금으로 따로 떼어놔가지고 저금을 하는 거예요. 미리 따로 세금에 예. 대한 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부담이 덜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는 좀 몇천만 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조금이라도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후속 조치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 세게 나오고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 두 개의 큰 골격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들이 만약에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네. 확장돼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네. 김포나 이런 파주나 뭐 이런 데도 이제 지정이 또 될 수 있는 김포 부분이 그냥 생기죠. 둘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거를 고민해서 김포는 지금 들어가면은 일부 수익은 조금 낼 수 있지만 바로 팔지 못하니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네네.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김포는 원래는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오를 순서가 한 내년 정도였어요. 근데 오를 때였어요. 왜냐하면 교통은 안 좋지만은 도시계획적으로 잘 꾸며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틈새가 생기면서 네. 좀 미리 사람들이 달려든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6.17 대책이 약간 그 김포 집값 변동의 촉매제 역할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할 거긴 했는데 네. 좀 빨리. 어차피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그게 뭐 많고 작고를 떠나서 네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김포는 이번 6.17 대책이 정확하게 그냥 네.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묶이는 거는 무서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묶이면 분명히 규제가 생겨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은 생기는데 집이 이제 많이 없으시고 한 채 정도 있으시면요. 규제가 묶인 이후에 가격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정책이 뭐 제가 그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불합리성이 많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네. 근데 암에 걸렸는데 그럼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걸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항생제가 무조건 100% 그거를 낫게 해줘. 네. 근데 곧 죽어.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지면은 시장이 혼란스럽고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이것도 제 의견이에요. 이 채널의 의견이 아니니까 이 채널을 나무라지 마시고 역기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의 수혜자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돈이 있는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는 병이 든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제가 많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임대를 10년 정도 하다가 분양을 전환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분양을 전환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뭐 집값이 싸니까는. 네. 근데 10년이 지나면 가격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분양하려면은 그 시세든 뭐 분양가에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전환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네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뭐 호메시라든지 몇 군데 막
묶였잖아요. 네. 그 묶이면서 그 묶인 데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계획을 분양하면서 대출을 70% 받아야지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이제 40%로 줄어드니까 어. 분양 전환을 못 하게 되는 케이스. 그 서민들이 이제 피해가 된 거죠. 그러면은 10년이 지나서 이제 뭐 쫓겨난다고까지 표현하긴 뭐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책이 앞으로 이후에 나올 텐데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조금 미리 인지하시고 네.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그런 않을까요? 내용들 인지하려고 할 때 그 자료를 열람할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보시는 분들께서 네. 그런 거 할 때 부동산 꿀팁이 들어가면 다 정리해 놓으시죠? 그 대책 나올 때는 무조건 하루 안에 그냥 네. 그러니까는 대책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까지 전까지는 해요. 최대한 빨리 올려서 네. 필요한 정보들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많죠. 네, 재산 1순위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동산의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네. 좋은 역할 네. 그것도 꾸준히 해주실 네. 거라 믿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은 참 영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이번에 6.17 대책이 나오니까 그 부부가 참 슬픈 사연을 가지는 부부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인데 이게 저도 기사를 본 거예요. 네. 예비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 돈으로 그 집을 이제 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된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일단은 그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대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들도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슬픈 사연이긴 한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뭐 이런 그 머리를 쓰면서 그 틈새들을 다 비집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머리를 쓰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규제는요 되게 무섭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요 가격을 묶어 놓는 역할들을 많이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다 싶으면은 그 규제에 대한 부분 때 이제 어렵지만 않다면 집이 좀 작다면 현금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규제들이 풀려요. 왜냐면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경기가 좀 풀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팔고 또 갈아타서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그 긴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집을 또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사도 되고 팔아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에 동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 자체도 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전에 계속 뭔가를 내는 거라서 좀 불안해하지 말고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규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가격을 잡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선시대에도요 분명히 있었고요. 그 누누이 얘기했지만 광복 이전, 그 광복 이후에도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꾸준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잡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물은다면요. 좀 가치를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해를 봤는데 성공한 투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가지면요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 더 중요한 가치가 가족과 주변 지인을 잃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돈을 버는 걸로 이 부동산에 대한 의견과 분쟁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버는 걸로 가족 관계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집값은 옆집보다는 훨씬 많이 오르지 않아. 그런데
다른 데로 가면 더 오르는데 여기는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데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최적화돼 있고 이걸 이사 가면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가족적인 명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데로 안 가고 거주를 했지만 손해를 봤죠. 하지만은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성공한 투자예요.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부동산으로 이혼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정말 그 관계가 틀어진 사람 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돈의 목적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어떤 가치로 관리를 하고 활용할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그 부자로서 아니면은 자산가로서의 어떤 역량들이 너그러워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그 규제책이 나왔다의 중요성보다 네. 그 돈의 관리와 돈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50대 은퇴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50대 이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권리 수입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케이스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의 어떤 좀 여러 가지의 뭐 여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재산을 단순하게 그냥 불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불리는 건요 죽을 때까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정하고 가시는 게 이제 부동산이든 투자든 접근하는데 중요한 가치의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장님이랑 같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 얘기를 하지만 네. 돈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네. 돈은 그 월급이요 한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라는 게 지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면은 항상 모자라잖아요. 네. 근데 적정 수준을 벌어도 모자라긴 해요. 근데 이게 돈을 뭐 1억을 번다고 한들 이 부분들이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들이 네. 뭐 비슷해. 뭐 조금 만족감이 있겠지만 네. 돈이 많아질수록 고민은 더 많아져요. 네. 많아지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많이 번다보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한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예. 저는 돈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그 돈에 대한 깊이를 늘리는 게 야.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네, 어떤 그쵸. 사람은 100만 원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화목을 다질 것이고 그렇죠. 어떤 100만 원은 이제 카지노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사람을 해하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100만 원을 무엇으로 만들 거는 내가 만드는 거다. 내가 만드는 네,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 그 같습니다.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밭을 가는 사람이 뭐 반을 가는 사람 반밖에 안 갈았네. 와 반이나 갈았네. 이 되게 큰 맞아요. 결과를 맞습니다. 나타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돈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잡고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돈 관리하는 걸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지라는 관점을 좀 바꾸고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마무리가 훈훈합니다.